김용환의 한국전쟁사 의정부지구 전투입니다. 38선에서 의정부로 오는 길은 동두천에서 의정부로 오는 라인과 포천에서 의정부로 오는 두 개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3, 4단을 포천 의정부 방면으로 투입하고 최강 주력이었던 4, 4단은 동두천 의정부 라인으로 투입합니다. 이곳을 지키는 한국군은 7사단이었는데 한국군 1개 연대에 1개 사단씩을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전 초에 양군의 전력차도 이 지역이 가장 컸는데요. 북한군은 병력에서 7배, 화력에서 18배나 됐습니다. 역시 한국군은 방어구역이 너무 넓었어요. 하필이면 북한군이 최대 전력을 집중한 지역에 한국군의 병력 장비 소실은 또 최대치였던 거죠. 북한군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망치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전투가 처참하게 끝나죠. 새벽 5시에 전투가 시작됐는데 8시에 38선 진지가 함락됩니다. 일단 적을 저지하고 그 다음 병력이 역습해서 반격한다. 한국의 도로 사정, 사단의 보유 차량, 이동 능력, 군수 능력을 볼 때 정답이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헤렌바크의 본인은 이영건 장군을 비난한다기보다도 이 상황이 정답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애꿎은 희생만 늘릴 뿐이다. 다음을 기약하자. 어느 것이 맞는 말일까요? 제가 생각해도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이사단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당시 그 이사단의 2개 대대는 병력도 병력이지만 무장도 형편없었습니다. 26일 아침부터 금오리에 본부를 설치하고 축성령 일대 방어에 투입되는데 투입되는 병력은 중화기, 수류탄조차도 없었어요. 무전기조차도 없고 소총탄을 10발에서 30발 정도 휴대한 게 전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병사들은 이 지역에 와본 적도 없고 지휘부도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 사령부의 지도 한 장 딸랑 있을 뿐이었어요. 이건 그냥 맨몸으로 막으라는 거죠. 실제로 소총탄뿐인 이들에게 전차가 덮쳐옵니다. 원래는 축성령 방어가 3년대하고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수 지원도 현지에 가면 줄 거다라는 말을 맞고 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3연대는 이미 철수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26일에 2사단의 다른 연대들이 의정부와 서울에 차례로 도착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대 단위로 오는 게 아니라 대대별로 불쑥불쑥 나타났고 사단장, 연대장들도 자기 휘하 부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게다가 무장 상태는 소총탄만 들고 있는 수준은 한결같았어요. 2사단 병력 중 일부는 출동 준비 중에 공비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도로 이동하는 부대는 철도가 파괴되는 공경도 겪었어요. 그 결과로 더 산산이 분리되고 지치고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북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26일 12시에 북한군 3사단이 금오리까지 진출합니다. 이날 유일한 선전은 육군 포병학교 대대들이 금오리에서 북한군 T-34 한대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대대장 김풍익 소령이 직접 배고무 야포반 하나를 이끌고 도로변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전차 50m 거리에서 직사로 파괴합니다. 그러나 후속 전차의 반격으로 김소령과 대원들은 즉사했습니다. 전차 한 대와 대대장을 바꾼다. 이게 제대로 된 전투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북한군도 전투 경험이 없었던지라 놀라서 진격이 잠깐 멈추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차를 필두로 다시 압박이 시작되자 병사들이 붕괴합니다. 아무리 명장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부하를 통제할 수는 없고 아무리 용감한 병사들이라도 소총탄만 들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총 이미 다 비었을 거예요. 2사단은 큰 희생을 치르고 창동 방어선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최병덕 참모총장은 2사단의 후퇴에 분노해서 즉시 사단장을 해임하고 유재용 준장이 7사단과 2사단을 통합 지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명령도 당시에 전달이 안 돼가지고 유재용 장군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혼란이었는데 최병덕 총장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저지하고 역습하라. 38선까지 밀고 올라간다. 참담했던 26일인데 26일에 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7사단의 동두천 탈환입니다. 소총만 들고 전차를 상대했던 2사단의 운명과 다르게 7사단 역습부대는 동두천까지 거침없이 진군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막상 들어갔더니 북한군은 거의 없고 그나마 자고 있었어요. 단숨에 돌격해서 동두천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소요산까지 진격해서 소요산에 있던 북한군 진지까지 탈환합니다. 믿기지 않죠? 사실은 동두천에 있던 북한군은 이미 의정부로 출발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좌우로 우회해서 의정부를 압박하는 바람에 동두천으로 올라가는 7사단 1년대하고 만나지 않았던 거죠. 덕분에 1년대는 반나절 만에 소요산까지 멋지게 점령합니다. 허를 찌른 역습인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사이에 의정부가 함락돼 버렸다는 거죠. 결국 7사단은 최후 방어선인 우이동, 창동 방어선으로 후퇴합니다. 동두천으로 들어간 1연대는 되려 적진에 고립되어 버립니다. 200명 정도를 잃고 간신히 탈출해서 28일에 창동 방어선에 도착하는데 1연대 병력은 겨우 4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편 수경사 소속이었다가 7사단에 증원되었던 18년대도 동두천 역습에 투입되었는데요. 이 부대도 적진에 고립되었다가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러나 창동 방어선으로 오지도 못하고 1사단 구역으로 가서 한강을 넘어서 김포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격부대는 고립돼서 어이없게 희생되는데 이 동두천에서의 잠깐의 성공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시에 무전도 안 되고 전화도 잘 안 되니까 그냥 소식이 짤막짤막 단편적으로 들어오는데 동두천 역습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6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성공에 6번은 완전히 고무돼 버립니다. 이게 또 뻥튀기가 돼서 7사단이 역습에 성공해서 1580명을 사살하고 적 전차 58대를 파괴하는 대성을 거뒀다는 방송이 나가버립니다. 역습 성공은 사실은 사실이죠. 그 자체만 보면. 근데 이렇게 뻥튀기가 된 방송이 나가게 된 과정은 미스터리인데 그냥 전장의 혼란, 전시방송의 생리겠죠. 요즘 전쟁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누가 조작했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게 그냥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최병덕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오전 10시에 김홍일, 김성욱 장군들하고 이 원로 장군들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나간 자리에서 선배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공했습니다. 곧 북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1시간 뒤에 국회에 참석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을 격퇴했다. 후방에 있는 3개사단이 다 도착하면 3일 이내에 평양까지 점령해 보이겠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박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점점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아무튼 최 장군은 신나서 의정부로 달려갔는데 의정부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정부가 막 함락되고 있었죠. 의정부가 함락되자 우이동 창동 라인에 최후 방어선이 설치됩니다. 7사단, 2사단, 육군 생도대대, 보병학교, 수도경비사의 잔존병력, 서울에 있던 장교들까지 그리고 후방에서 조금씩 도착하고 있는 부대들까지 가용병력은 다 모아서 서울 사수를 위한 이 방어선에 투입합니다. 이 방어선은 서쪽으로 도봉산과 북한산, 동쪽은 수락산, 불암산, 태릉을 양축으로 형성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의정부에서 남쪽으로 그냥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오면 창동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도봉산이 있고 동쪽에 수락산이 있습니다. 부대 수는 엄청난데 병력과 장비는 형편없었어요. 27일 오전 08시 기준으로 창동 방어선에는 정규 연대만 5개 연대가 집결해 있었는데 실제 병력은 2,000에서 3,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많은 부대가 모여서 통합지휘부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모인 장교 부대 단위로 그냥 중대 단위 거점 방어에다 그냥 투입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부대는 너무 와해돼 가지고 중대 단위 진지에 들어가도 부대가 막 섞이다 보니까 제대로 지휘 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기는 소총이 전부였고 금오리에서 공을 세우고 후퇴한 포병학교 대대가 그나마 생존한 덕분에 105mm 포 6문이 포병 화력의 전부였습니다. 북한군은 여유만만했죠. 1단계 작전은 완전히 성공이었고 이제 서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군 3사단과 4사단 105 전차 여단은 26일에 의정부에서 합류합니다. 이들은 여유만만했죠. 1단계 작전은 계획대로 멋지게 성공했고 이제 서울을 향한 마지막 공세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북한군의 전술은 전차를 정면으로 진출시켜서 국군을 압박합니다. 가능하면 돌파해서 나가고 돌파가 성공하지 못해도 국군을 정면에 고착시킵니다. 그 사이에 보병 부대는 좌우로 우회해서 측 후방을 공격합니다. 이 전술을 기본적으로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련 군사 고문단 라주바예프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국군은 방어 전면이 넓고 정면 진지는 허약하고 한국은 도시나 주요 지역마다 연결하는 국도는 잘 갖추고 있는데 전차나 트럭 이동이 가능한 우회도로나 간선도로는 거의 없었죠. 항상 이 주도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산과 언덕이 많아서 보병들이 이동할 수 있는 협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대가 이런 길목 감지하는 지역에 다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동을 파악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가뜩이나 국군은 병력도 기본적으로 3분의 1, 4분의 1로 열세고 제대 간의 협력 훈련은 안 되어 있고 통신 장비는 열악해서 서로 통신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포성이 들리면 후방이 뚫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수준이었죠. 물론 이 통신 문제는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열악하긴 했는데 자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면 압박, 우회 기동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훌륭한 전술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이 전술을 아주 훈련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1사단, 6사단 전투에서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막상 디테일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나 장비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했어요. 국군이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하면 주춤하고 한 곳이 주춤하면 전체적으로 멈칫합니다. 하나의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갈 때 응용과 변화를 줘야 하면 아주 좀 투박하고 거칠었고 장비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나중에 춘천지구 6사단 전투에서 드러나지만 당황하면은 이제 맹목적이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그나마 북군이 버텨볼 수 있는 약점이었는데 북한군의 전술이 제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의정부지구입니다. 평야지구도 많고 중간중간 산곡 사이에 회랑처럼 형성된 지형이 있기는 했지만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양쪽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우회 통로를 확실하게 확보해 줍니다. 따라서 북한군은 전차와 포병을 집중해서 투입할 수도 있고 사단이 둘로 나뉘어서 측면 우회 기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이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도 다른 곳에는 주춤하고 멈칫하고 당황하지만 여기서는 훈련한 대로 포메이션을 가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필 이런 상황에서 국군이 축차 투입이란 무리수를 사용하니까 자꾸 뻔한 고정 지점에 병력을 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차 투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초식에 계속 휘말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이동 창동 방어선도 북한군은 초식대로 공략합니다. 북한군 4사단은 의정부에서 창동으로 내려오는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로 난 길을 곧바로 따라 내려오고 3사단은 수락산 동쪽으로 우회해서 서울 원산을 연결하는 3번 도로에 도착한 다음에 3번 도로를 따라서 측면으로 창동으로 들어옵니다. 이 길목을 6사 생도대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전멸을 각오한 저항을 하지만 돌파당하죠. 이런 개별 전투들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창동 방어선도 허무하게 뚫려버립니다. 그러자 진짜 마지막 방어선 전쟁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해야 돼. 항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니까 마지막이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실패하니까 또 마지막 방어선이 생기는 거지. 이제 진짜 최후의 방어선이 눈물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미아리 능선에서 7사단 잔존병력과 광주에서 막 도착한 5사단이 방어에 나섭니다. 그러나 병력은 3,000명 정도에 불과했고 105mm 포 6문, 57mm 대전차포 8문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탄약이 부족했어요. 북한군은 처음 계획한 일정도 지체됐고 이제 진짜 마지막 전투라 생각해서 야간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까지는 이만큼 일하고 쉬고 이만큼 나오고 쉬고 체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공세니까 그냥 있는 힘 다 쏟아 부은 거죠. 당시에 국군은 북한군의 전략, 서울을 3일 안에 점령한다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동안 밤에는 쉬었으니까 오늘 밤에도 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버텼어요.
소총탕만 가지고 진짜 악랄하게 버텨서 전차도 몇 대 파괴했고 북한군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8일 새벽에 북한군 전차 2대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시내에서 포성이 들리자 그동안에 싸우던 국군의 투지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병사들이 돈자되고 서울이 함락됩니다. 후퇴하던 병사들은 한강다리가 폭파된 사실을 알고 경악합니다.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미아리 방어선에 있을 때 폭파음이 들렸대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강다리 폭파하는 소리인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서부의 1사단, 중부의 7사단, 동부의 6사단 전투 중에서 비난을 가장 많이 받은 전투가 이 중부지구 전투입니다. 지휘관들도 역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하지만 이곳이 북한군의 서울 진공작전의 핵심이었고 지형적으로 북한군의 전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던 곳이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패전은 패전이니까 우리가 잘못 교훈도 함께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항상 감정이 앞서면 분석이 아니라 비난이 되고 비난이 되면 특정 사건이나 인물, 이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훈은 지워지고 세월이 지나면 같은 잘못과 실수가 반복됩니다. 이지구 전투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을 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논쟁이 많이 된 게 바로 병력의 축차 투입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전쟁에서도 축차 투입, 특히 준비 없이 몸으로 막아라 라는 축차 투입은 항상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에서도 이런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차 투입이 옳으냐 그르냐 요 자체는 저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교훈입니다. 이날로 돌아가 보면 축차 투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당시 한국군이 전면전을 대비한 플랜이 전혀 없었다는 데로 귀착이 됩니다. 전면전이 난다, 안 난다, 우리가 3일 내로 평양까지 간다. 지난 몇 년 동안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1950년에 북한군 병력이 크게 증강된 것도 알았고 남침의 징후가 있다고 내내 비상경계를 내립니다. 근데 구체적인 준비가 되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예산, 무기, 미국 지원 이런 큰 틀에서는 논쟁도 계속되고 요구도 하는데 땅도 치고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현 상태에서 전면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이런 페이퍼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화가 나니까 최병덕 총장이야 장군들이 전날 육군본부 파티로 술에 취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돌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최병덕 장군은 술도 많이 안 마셨고 25일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쓰러질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안 뛰어다닌 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최선을 다하는 내용과 방법이 문제예요. 최 총장의 판단에는 항상 두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일단 저지 후 역습해서 적의 기세를 꺾어 38선으로 진격한다. 그리고 서울은 사수해야 된다. 두 가지였어요. 근데 문제는 역습해서 38선으로 진격할 역량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창동 방어선에서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건 솔직히 본인도 알고 한 정치적 발언이었지만 최소한 38선까지 갈 수 있는 역습 성공론은 진짜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총만 들은 대대병력이 사단 병력을 몇 분이나 저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6탄 공격으로 전차를 저지한다. 이게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성공 자체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성공해도 전차의 진격을 잠깐 멈추거나 북한군이 당황해서 잠깐 멈추게 하는 거지 전세를 역전시킬 상황은 되질 않습니다. 광주, 대구에서 후방사단이 올라오는데 이들이 의정부까지 연대 병력을 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들에게 보급할 탄약과 장비, 식량은 어디서 지급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지급할 건가, 이런 게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역습해, 반격해, 이거는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게 당시 6번은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이 소총만 든 부대의 역습과 반격을 줄기차게 지시하고 성공을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보고로 알고 있는 상황과
전쟁에서 벌어지는 실상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면 남침을 할 경우에 얼마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실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전쟁이 난 순간부터 최 총장이 가장 집중했던 지역이 의정부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후방 3개 사단을 전부 여기다 투입하라고 그랬죠. 여기가 핵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6번 전체가, 한국의 군 수뇌부 전체가 기본적인 준비와 식견이 부족했다. 이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치가들이 이런 분들을 등용하지 않았다.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1950년에 한국군의 대비태세, 지휘부의 역량은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가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솔직히 평가하면은 병자호란 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병자호란 토전사편에서도 말했고 책에서도 썼지만, 병자호란 때 전쟁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전쟁 준비를 안 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어떻게 10년, 20년 준비를 했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문제예요. 자, 병자호란 300년 전 사건입니다. 300년 동안 인조 욕하고 누구 욕하고 청나라 떼놈이라고 욕하고 누가 청나라 황제한테 절 안 했다. 누구는 할 수 없이 인사는 했지만 뒤돌아서서 침뱉었다. 이런 사람 찬양하고 사당 만들고 화친론 주장한 놈은 민족 반역자다. 할 수 있는 비난은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 전쟁 준비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는 연구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1950년대에는 역사학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1950년에 정치인이든 군수뇌부 장교든 임진왜란, 병자호란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서울 함락까지 3일간의 전투에 대해서 비난, 분노, 논쟁, 음모론이 엄청나게 많지만 정작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없진 않은데 묻힙니다. 그리고 역시 이슈화 될 수 있는 논쟁,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소리 이런 것만 높아요. 병자호란 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제발 여기서 벗어나자고요.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수뇌부와 지휘관만 욕할 게 아니라 국민이 깨어야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큰 이야기가 됐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전투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특별한 주제들은 나중에 심화편에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